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1차 시험을 치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체감 난이도가 아마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일단 노동법 1, 2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모듈형 문제도 출제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그래서 미기출 문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작정하고 그냥 이거는 찍으세요 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1교시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멘붕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첫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 워밍업 하라고 조금 쉬운 문제로 좀 깔아줘요. 근데 이번 시험은요. 첫 페이지에서 1번부터 한 6, 7번 이때까지 쉽게 답이 안 나와. 긴가 민가? 또 집중력 있게 문제를 막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떨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출제할 때 일단 교수님들이 조금 쉬운 문제를 좀 앞에다 깔아줘 갔어야 되는데 A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처음에 앞에서 포진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심적으로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요. 그 2교시 때 여러분들 이제 민법, 사보법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 제가 이제 그 민법, 사보법 문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교시 문제까지는. 근데 노동법이 그렇다. 그러면요 2교시 문제를 정말 쉽게 깔아준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 노동법이 여러분들 멘탈이 나갔어. 근데 2교시에서 민법, 사보법 그리고 선택 과목 여러분들이 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짧게 치는 과목들 있죠.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 12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120문제를 과연 온전하게 풀었을 것인가? 아마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좀 덜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강의이다 보니까 기출 관련돼서 전체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 분위기도 너무 어수선할 텐데 이걸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있어요. 솔직히 틀리라고 내는 지문들, 시행령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은 강사들도 다 암기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복수 정답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두 개가 보여요. 출제자들도 그동안에 25문제 기출문제 위주로 내다가 갑자기 문제를 막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류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먼저 A형 문제인데요. 자, A형 문제랍니다. 43번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 제가 A형이라고 한 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그래서 미기출 법령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A라 놉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노동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래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이 구제처한 경우에는 중노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를 본다. 자, 이건 누구나 아는 예문이죠. 법 조문이니까. 자, 근데 2번 볼게요. 동일한 등기소 후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일한 날로부터 3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있고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노동자부 대표자는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2번과 4번이 각각 변경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류하고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누구나 아는 쉬운 예문이죠. 자,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5번도 쉬운 거죠. 노동자합의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1번, 3번, 5번은 깔아주는 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2번하고 4번은 이제 여러분들 속된 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죠? 보세요. 자, 주된 사무소가 이전하면 주된 사무소가 변경된 거죠. 자, 명칭이 변경된 거죠. 3주 이내에 변경 등기한다. 3주 이내에 변경 등기한다. 뒤에는 다 똑같아. 그럼 앞부분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는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제한해 붙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찍는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찍죠. 어라? 이게 왜 있을까? 그러면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안이 아닌 관할구역 외끼리 그래서 A 관할 등기소에서 B 관할 등기소로 좀 더 넓게 이전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좀 더 러프하게 우리가 뭐 3주가 아니라 4주, 5주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게 틀린 지문이죠. 요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정답은 2번이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법인은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법인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이해가 됐죠? 원칙적으로 안 해요.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 안 하고,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되면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하는 거죠. 설립 신고라고 그 설립 신고서에 있는 명칭이나 주된 사무 소재지를 변경할 때 뭘 한다?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서 법인 설립 등기를 했을 때 그때는 관할 그 구역 안의 등기소에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한 내용이 변경될 때 그래서 명칭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주재사무 소재가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4번 볼게요. 노동조합부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라면 이게 맞아요. 근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자, 노조 대표자는 원래 그 법조문은 노동자 대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돼 있죠.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 당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자, 그 변경된 사항을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4번은 법조문에 있어. 근데 전제는 뭐다? 얘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의 경우도요. 정확하게 본다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2번과 4번은 이 앞에 해당 노동조합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경우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공단에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오답 시비가 있어서 복수 정답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좀 희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출제 오류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단체 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것도 예문이 쉬운 것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은 노동자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 자, 그럼 딱 봐도 뭔가 교섭을 하려면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일단 보류할게요. 자, 3번 보시면요.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제부터. 10명 이내. 요거 미기출이에요. 10명 이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결론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빈출 지문이죠. 요거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 하나 지우고 그리고 얘 하나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해서 자, 이 지문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지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노조법 내용을 본다면 이게 맞는 거지. 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본적으로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그 다음에 과반수 교섭대표 노동조합, 공동 교섭대표단이니까 요거 맞는 거 같아 이럽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자, 왜 아니냐면요. 이것도 이제 센스로 보면 되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돼서 노조법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와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의 창구 단일화 절차가 다르다고만 했죠. 더 깊게는 안 갔습니다. 다르다고만 했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노조법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가 준용되지가 않습니다. 얘는 준용이 안 돼요. 준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통과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번 지문이죠. 2번 지문. 정답이 일단 5번이에요. 확실한 건. 근데 2번 지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교원 노조법은요.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초, 중, 등 교육법상의 교원과 그리고 뭐가 있죠? 고등 교육법 교원. 즉 고등 교육법상의 교원은 얘는 뭐죠? 대학교죠. 대학교.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초, 중, 등 교육법상의 어떤 교원들은요. 우리가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로 하는 거죠. 시도 단위. 그리고 우리가 고등교육법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개별 학교 단위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가 교섭을 할 때는
거기에 상하는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는 우리가 전국 단위니까 누구? 교육부 장관. 또 시도 단위라면 시도 교육감 가능하고요. 개별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 설립자나 교인자와 개별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해당 그 교원 노조법을 보시면은 요게 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원칙은 전국 단위니까 시도 교육감 그리고 시도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까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 교인자와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죠. 부연 설명.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학교 설립 단위 경영자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연합해서 한다. 왜? 단위 자체가 시도니까 연합해서 한다. 자, 그렇다면 해당 2번 지문도요. 정확하게 본다라면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사립학교 설립 교인자와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 A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모 A 사립학교 경영자와 1대1로 지금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게 아니에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을 할 때는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우리가 출제 오류가 있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공단에서 자기들 실수 실제 쉽게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법조문에 있으니까. 얘도 법조문에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 경우에 연합해서 한다. 그의 단서가 따로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요. 단서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오류가 맞습니다. 자,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요. 요거 아무도 구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노2에서 출제 오류로서 복수 정답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두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법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단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이게 복수 정답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출제 포인트 분석인데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요. 두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복수 정답이 인정될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답이죠. 근데 정답은 이미 가답안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복수 정답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출제 경향이나 이제 출제 포인트 분석은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험을 볼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출제 그 분석을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까지 이때까지는 몇 문제였죠? 25문제였습니다. 25문제. 근데 올해부터 이제 40문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골고루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부속법령이요. 21문제나 나왔어요. 자, 여기도 노2도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쭉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얘는 더 심해. 기타 법령이 16개야.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25문제 중에 부속법령이 10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40문제 중에 몇 개? 21문제야. 비중이 어떻게? 이 부속법령이 출제되는 비중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25문제 나올 때는요. 각 부속법령 10개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 그래서 남녀고평법, 남녀고평법, 기간제법, 산안법 자, 이거는 3문제씩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나온 거는 이제 몇 개 안 돼.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남녀고평법에서 한두 문제로 고정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랜덤이에요, 이제 랜덤.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34회 때 시험 볼 때는요. 이 부속법령에 대해서 너무 얕게 가시면 이제 큰 코 닥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특히 노조법 우리가 노트는요. 더 심해. 노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24문제, 25문제 중에서 몇 문제? 4문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야? 40문제 나오는데요. 16개 나왔어요.
무려 4배가 뛰었어. 4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노트와 경우에도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 빈출되었던 기출 빈출되었던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던가 아니면 판례 결론들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부속법령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내는 거는 여러분들을 일부러 틀리라는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속법령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선택이 있죠. 그래도 민법하고 사법법보다는 노동법 부속법령이 좀 더 접근하기 쉽다 하면 노동법에 여러분들이 주력을 두시고요. 야, 2차에서도 출제 안 되는 노동법 부속법령을 내가 하기 싫다 하면은 어떻게 민법이나 사법법의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근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일반이론은 보통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이론 여기서 2문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일반 이론 2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아이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근로 원리, 헌법 32조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숫자가 반영이 안 됐네요. 요거 두 개인데 두 개. 자, 그래서 이 노조법에서도 일반 이론은요 헌법 33조가 하나 나오고 우리가 연역사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2문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판례만 묻는 거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형 문제 이거는 판례하고 법령을 우리가 합친 조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정답이 나오는 게 이제 판례 지문이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법령 지문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어쨌든 판례는 빼고 법령 자체로 봤을 때, 자, 우리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으면 60점이죠? 24문제.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판례 모르겠다 싶으면요. 순수하게 법령만 공부하셔도 일단 다른 과목이 평균 60점을 맞춰준다라면 노동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법령에서 많이 기출이 되고 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판례까지 이제 부수적으로 공부가 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순수하게 만일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라던가 아니면 뒤늦게 이제 합류하신 분들, 자, 그분들은요, 어쨌든 순수하게 판례는 좀 어려우니까 법령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법조문이 매번 바뀌진 않겠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요, 우리가 내공이 되신 분들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률 규정은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자, 따라서 기출 지문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예문들이 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좀 줄긴 했지만, 자,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법령 위주,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문을 까는데요. 보기가 5개죠. 여러분들 출제위원이야. 자, 지문 5개를 뽑아가지고요. 그 중에 4개를 틀린 지문으로 수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문 하나를 틀린 지문으로 수정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중 맞는 것은, 이 문제보다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게 우리가 출제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품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오답형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답형 비중이. 자, 그래서 25문제 중에 우리가 17개, 18개. 여기도 뭐 저기 예전에는 이제 한 20개 정도 되었는데 이 비중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오답형 문제가요. 그래도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이 좀 어려진다는 거는 오답형 문제가 아니라 정답형 문제라던가 아니면 모듈형 문제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경우에는요, 그 정답형 문제가 뭐 기하급수로 늘지는 않았는데 여기를 보시면요, 모듈형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 시험에도 여전히 이제 오답형 문제보다는 정답형 문제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거나 아니면 모듈형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고형 문제는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사고형 문제까지는 출제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총평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도요. 사실 25문제에서 40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저도 오늘 80문제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사고형 문제까지 만들기에는 좀 심적 여력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고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공부할 때는요, 오답형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자, 우리가 출제 지문을 단권화시키고요. 그리고 출제 지문을 단권화할 때는 오답으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키워드를 우리가 항상 체크하셔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시험에 대한 전망을 했었는데 부서법령이 이제 보시면 한 문제 부서법령 한 개당 한 문제 출제 원칙이 이제 탈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노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19개, 노트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를 했는데 이게 깨졌죠. 이게 몇 문제 나와서 21문제. 얘는 1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서법령이 예전은 어떤 그 비율을 깨고 지금 너무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 이 정도 출제 비중을 맥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부서법령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법령 날리면 노동법이 60은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사법부에서 이제 60 맞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법에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부서법령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힘 조절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지역적인 미기출 법 규정이라든가 시행령 규정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거는 적중을 했죠.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지문들이 의외로 많아서 특히 노조법에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례 모듈형 문제 유형이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역시 이것도 예상을 적중을 했죠. 그래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형 문제가 아까 보니까 몇 개였더라? 노조법에서 노원에서 이제 모듈형 문제가 10개까지나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할 거. 그러면 올해 출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걸 아셔야 내년도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미기출 규정. 그래서 이 미기출 규정이 느낌상으로 찍어서 맞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처음으로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제가 A형이라고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자체가 뭐 쉬운 지문과 그리고 어려운 지문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소거하다 보면 정답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정말 쉬운 모듈형 문제 말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듈형 문제, 또 사고형 문제, 또 시행형 예문 이런 것들을 B급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서 공부를 조금만 하셨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C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C급이 이제 한 15개, 13개, 15개 내외 그리고 B급, 그러니까 C급만 맞아도요 우리가 꽈락은 면하는 거야. 그리고 B급이 한 10문제 내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A급 문제가 이제 뭐 한 문제에서 맥심 4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5문제에서요 25문제에서 5문제 틀린다. 5문제가 이제 틀리면은 80점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80은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풀다 좀 실수했다. 그러면 70점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제 올해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봤더니 이제 지금 이게 숫자가 늘어난 건 의미가 없어. 왜? 지금 이거는 40문제니까. 자, 이 비중을 보시면은 A형 문제가 얼마? 노원이 8개, 노트가 11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그러면은 이걸 만일 여러분이 다 틀렸다. 지금 8개 틀리면 몇 점이죠? 80점.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B급이나 C급에서 틀릴 수가 있어. 물론 A급에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러면 딱 보면요. 느낌상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잘 봐도 몇 점? 8개. 그죠? 그리고 정말 잘 봤다면 8개. 그리고 보통 한 12개 정도가 틀릴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공부했을 때 80점 이상 맞기는요 정말 힘들 거로 좀 예상이 되고 보통 공부가 되신 분들은 한 70점 정도 70점대 그리고 좀 재수가 좋아서 찍는 것도 맞았다 그러시면 이제 80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자, 올해 시험에서 노트에서 복수 정답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2문제가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쉽게 인정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게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다 같이 어려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시험은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1차 시험을 패스하셨다 그러면 기세를 모아가지고 2차 공부 매진을 해주시고요. 만일에 안타깝게도 올해 1차 시험에서 채점을 해본 결과 좀 합격 소식이 없다 그러시면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공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생동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실제 이제 기출문제 해설은 80문제다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은 차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차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